통제에 집착하는 한 백만장자의 저택에서 헌신적인 보모는 침묵하는 상둥이 자매의 삶의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다. 서류 가방 하나가 사라지고 그녀가 부당하게 절도범으로 몰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정했던 일상은 끔찍한 공포로 변한다. 하지만 소녀들의 침묵이 깨지기 시작하며 그 작은 눈들이 아무도 감히 조사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때 숨겨진 진실이 폭발한다. 오직 그들만이 보모를 감옥에 보낸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단철로 만든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박서연에게 이미 너무나 익숙한 완벽한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침 6시, 해가 서울의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평창동 한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저택의 거대한 창문들에 반사되었다. 서연은 어깨에 맨 가방을 고쳐 메고 돌길을 따라 걸었다.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하던 정원사들이 막 물을 뿌린 잔디의 신선한 향이 느껴졌다.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의 웅장함에 감탄하곤 했다. 저택은 3층짜리 건물이었고 실내외 수영장, 건물 한쪽을 통째로 차지하는 서재, 그리고 개인 공원처럼 보이는 정원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택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분명 벌써 깨어있을 두 소녀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아마도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도착하는 것을 보려고 침실 창가에 앉아있을 터였다. 가정부인 김미숙이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었다. 50대 초반의 여성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드는 사람 특유의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 아가씨들은 벌써 일어났어요. 오늘은 깨울 필요도 없었네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고 현관 입구에 사물함에 가방을 넣었다. 그녀는 계단 하나하나를 외울 정도로 익숙한 대리석 계단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갔다. 2층은 쌍둥이 자매의 영역이었다. 민서와 민지는 지난주에 막 7살이 되었고 서연은 그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 분홍색 풍선과 초콜릿 케이크로 소박하지만 특별한 파티를 준비해 주었다. 복도에 도착하자 살짝 열린 2개의 문이 보였다. 먼저 민서가 나타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커다란 갈색 눈으로 엿보았다. 몇 초 후 민지가 언니 옆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서연이 그녀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 둘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왼쪽 눈가의 작은 점만은 달랐다. 서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두 팔을 벌렸다. 소녀들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이는 결코 빠뜨리지 않는 아침의 의식이었다.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자신의 목을 감싸는 작은 팔의 힘을 느끼며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좋은 아침, 우리 예쁜이들. 잘 잤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는 방을 가리켰다. 서연은 말없는 초대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부드러운 연보라색으로 칠해진 벽, 흰색 캐노피가 달린 2개의 침대, 그리고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찬 선반이 있는 아이들의 꿈과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림들이었다. 벽에는 소녀들이 그린 그림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창가 근처의 큰 책상은 항상 색연필, 사인펜, 종이로 뒤덮여 있었다. 민지가 스케치북을 집어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었고 중앙에는 두 소녀가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은 민지가 항상 자신의 작품에 담는 섬세한 필치와 세심한 디테일을 알아챘다. 정말 예쁘다, 민지야. 이 꽃들은 진짜 같네.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제자리에 두었다. 민서는 서연의 손을 이끌어 창가로 데려가더니 아래 정원을 가리켰다. 서연은 강태준 회장이 차고를 향해 서둘러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늘 그렇듯 이마를 찌푸린 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멀리서도 구두가 반짝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 오늘 일찍 나가시네,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으신가 봐. 민서와 민지는 서연이 해석할 수 없는 눈빛을 교환했다. 소녀들은 말이 필요 없는 자신들만의 조용한 언어로 소통했다. 서연은 결코 강요하거나 침범하지 않으며 그들만의 특별한 세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모든 보모들이 실패했던 쌍둥이의 신뢰를 그녀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압박하지 않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민서는 구름을 보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좋아하고 민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들은 모험 이야기를, 특히 용감한 여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들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침 먹을까? 김 여사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놓으셨을 거야. 소녀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달려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며 그들을 뒤따랐다. 아침의 저택은 항상 조용했다. 강 회장은 이미 나갔고 돌아온다 해도 저녁 8시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이곳에서 일한 3년 동안 그가 딸들과 5분 이상 대화하는 것을 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주방은 최신식 가전제품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모든 것이 흠없이 반짝였다. 김미숙은 이미 식탁을 차려놓았고 갓 구운 팬케이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쌍둥이는 늘 그랬듯 나란히 앉았고 서연도 그들 곁에 앉았다. 식사하는 동안 서연은 소녀들을 관찰했다. 그녀들은 눈빛과 작은 몸짓으로 서로 대화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발전시켜온 소통체계였다. 가끔 한 명이 서연이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속삭이면 다른 한 명도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마치 다른 누구도 진정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 후 서연은 소녀들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침은 아직 따갑지 않은 부드러운 햇살로 아름다웠다. 그녀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했고 서연은 민서가 항상 민지가 먼저 숨기를 기다려주고 민지는 항상 언니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곳을 고른다는 것을 알아챘다. 결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일부가 다른 한쪽 안에 사는 것 같았다. 10시쯤 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다. 강 회장은 일주일에 3번 오는 개인 교사를 고용했지만 다른 날에는 서연이 교육적인 활동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책임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야기와 게임을 통해 더 잘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수학을 보물찾기로 국어를 동화 창작으로 바꾸었다. 그날 아침 세계 지도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 서연은 아래층에서 묵직한 발소리를 들었다. 강 회장은 그렇게 일찍 돌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다. 소녀들도 그 소리를 듣고 하던 것을 멈추었고 서연이 거의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긴장했다. 고용주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격앙된 톤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긴박함, 어쩌면 초조함까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일어나 소녀들을 뒤에 두고 방문으로 갔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목소리의 강렬함에 경계심이 생겼다. 해결됐다고 말했잖아. 아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듣고 있어? 우리가 계획한 바로 그곳에 전부 보관되어 있다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뭘 생각하든 상관없어.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설령 있다 해도 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방 안으로 재빨리 돌아왔다. 쌍둥이는 크고 주의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직업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진실성을 그런 식으로 의심한 적은 없었다. 회장님, 저는 항상 회장님과 이 댁의 사생활을 존중해왔습니다. 제 일은 아가씨들을 돌보는 것이고 저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한참 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좋아. 하던 일로 돌아가도 돼. 서연은 손을 떨며 서재를 나왔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계단을 올랐지만 불편한 감정이 가슴에 자리 잡았다. 이 집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청소할 때마다 서재 찬장에서 항상 보던 그 검은 서류 가방, 결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던 그 가방이 갑자기 그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쌍둥이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서와 민지는 카페 위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미숙은 가버렸고 소녀들은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듯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들 옆에 앉아 종이 위에서 형태를 갖추어가는 그림들을 지켜보았다. 민서는 밖에서 본 저택을 그리고 있었다. 큰 창문들과 주변에 정원이 있었다. 늘 그랬듯 더 세심한 민지는 서연이 즉시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방의 내부를 그리고 있었다. 높은 책장, 큰 책상, 그리고 구석에서 지켜보는 두 개의 작은 인물이 있었다. 예쁜 그림이네. 민지야. 집안에 어딘가니? 소녀는 잠시 멈추고 민서를 쳐다본 다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필로 색칠하는데 다시 집중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쌍둥이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시간에 맞춰 마음을 열었다. 늦은 오후는 평소와 같은 일과로 흘러갔다. 서연은 아이들의 목욕을 돕고 그녀들이 교육용 만화를 보며 방에서 먹는 가벼운 저녁을 준비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마법의 왕국을 여행하는 두 자매에 관한 책이었고 쌍둥이는 그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다. 민서는 항상 서연에게 같은 구절, 자매가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을 여러 번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이 마침내 불을 끄고 작은 야간등만 켜둔 채 방을 나왔을 때 시간은 거의 저녁 8시였다. 그녀는 가방을 가지러 내려가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멈춰 섰다. 강 회장이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다. 이게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여기서 뭐가 걸려있는지 알겠어? 대답하는 목소리는 남자였지만 서연은 알아듣지 못했다. 전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회장님 회사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끝장입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지.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찾을 게 없으니까. 아무도 찾지 않을 곳에 전부 보관해놨어. 서연은 심장이 마구 뛰며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나와 마치 물속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처럼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서울의 불 켜진 거리를 보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도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여동생 박서진과 함께 살았다. 가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고 평소에는 쉬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듣지 말았어야 할 그 대화로 계속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거실에서 교육학 대학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보다 5살 어린 22살이었고 특수아동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언니. 오늘 하루 어땠어? 피곤했어. 서연이 신발을 벗고 소파에 몸을 던지며 대답했다. 오늘 애들이 좀 예민했어. 서진은 공책을 닫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를 알아채는 그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마. 내가 언니를 아니까.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동생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담아둘 수도 없었다. 오늘 사장님이 자기 서재로 불렀어.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생활에 대해 계속 얘기하더라. 마치 내가 자기 물건을 엿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상하네. 언니가 뭐 다른 거 했어? 아니. 난 내 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고 늘 하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 방을 청소할 뿐이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 서진은 걱정스럽게 이마를 찌푸렸다. 조심하는 게 좋겠어. 언니? 그렇게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편집증에 걸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서연은 동생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쌍둥이를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민서와 민지는 그녀가 필요했다. 서연이 없으면 그녀들은 그 거대한 저택에서 딸들의 이름조차 거의 모르는 아버지와 함께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나 5시 반 버스를 탔다. 아직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저택에 도착했다. 김미숙이 문에서 그녀를 맞았지만 그녀의 태도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가정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퉁명스러운 인사를 건넨 후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서연은 쌍둥이의 방으로 올라갔지만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옆에 있는 장난감 방을 정리했다. 그곳은 게임, 책, 온갖 종류의 장난감이 있는 선반으로 가득 찬 넓은 방이었다. 미술용품과 의상을 보관하는 큰 찬장도 있었다. 흩어져 있는 색연필을 정리하던 중 서연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소녀들의 층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했다. 그는 장난감 방 문을 지나 안을 들여다보았고 서연을 보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어깨에 밴 긴장감과 그의 걸음걸이에서 서두름을 감지했다. 몇 분 후, 그는 같은 복도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이 서연의 눈과 잠시 마주쳤고 그녀는 그 눈빛에서 자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정확히 분노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두렵게 만드는 계산된 냉정함이었다. 쌍둥이는 곧 잠에서 깼고 서연은 나쁜 생각들을 떨쳐내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려 애썼다. 아침을 먹고 정원에서 놀고 약간의 공부를 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서연은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 김미숙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른 하녀와 하던 대화를 멈췄다. 복도에서 정원사를 지나칠 때 그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목요일에는 서연이 서재를 주간 청소해야 하는 날이었다. 보통은 강 회장이 일하러 내려오기 전인 일은 아침에 했지만 그는 오후 3시 이후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연이 청소 도구를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빨리 해줘. 1시간 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서연은 조용히 일했다. 책장을 닫고 가구에 걸레질을 하고 페르시아 카페트에 진공청소기를 돌렸다. 구석에 있는 나무 찬장, 항상 잠겨있는 검은 서류 가방을 보던 그곳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매주 그랬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문에 걸레질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건 놔둬. 나머지를 청소해. 서연은 즉시 물러서며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일을 끝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방을 나왔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집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고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중심에 있었다. 그날 밤 소녀들을 재운 후 서연은 집에 가기 위해 내려오다가 현관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강 회장을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고 서연은 가방을 든 채 거기 서서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다 해결됐어. 아무도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평소처럼 달려와 안기지 않았다. 그들은 거기 서서 크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은 아침, 얘들아. 괜찮니? 민서는 민지를 보았고 민지는 다시 민서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둘은 창가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걸어왔지만 그들의 포옹은 달랐다. 더 꽉, 더 절박하게, 마치 언제라도 이룰 수 있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받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두 소녀를 팔에 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말이 부족해 보일 때 접촉을 통해 안도감을 전하려 애썼다. 오늘 팬케이크 만들까? 너희가 좋아하는 별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소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의 열정은 없었다. 늘 그랬듯 손을 잡고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서연은 아이들이 마치 작은 동물들이 위험을 경계하듯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는 것을 알아챘다. 부엌에서 김미숙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이 쌍둥이와 함께 들어서자 가정부는 아무 변명이나 중얼거리며 재빨리 자리를 떴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명백한 반응을 곱씹었다. 더 이상 그녀의 상상이 아니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몰랐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소녀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은 사라진 서류 가방, 강 회장의 긴장감, 무언가를 숨기는 것에 대한 대화, 모든 직원의 태도 변화 등 조각들을 맞추려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쌍둥이는 거의 먹지 않고 식욕 없이 접시 위에 음식을 밀어내기만 했다. 민서는 포크를 2번이나 떨어뜨렸고 민지는 식탁에 주스를 쏟았다. 결코 일어나지 않던 사고들이었다. 소녀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모든 움직임을 통제했다. 그런 부주의함을 보자 서연은 그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깨달았다. 아침 식사 후 서연은 소녀들을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그녀들은 정원에서 놀고 싶어 하지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도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함께 카페2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마치 언제라도 나쁜 것이 들어올 것처럼 문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이야기와 게임으로 아이들의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저 두 사람 옆에 앉아 조용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때로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전 11시쯤 서연은 아래층에서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쌍둥이를 문 닫힌 방에 두고 계단 중간까지 내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다. 강 회장은 현관에서 서연이 모르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서류 가방에 문서들이 있었다는 게 확실합니까? 한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확실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직접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본 게 언제입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회의에 나가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거기 있었고 제 서재 찬장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무언가를 가지러 돌아왔을 때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가 당신 서재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자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저와 청소팀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특정 인물이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기 시작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난간을 잡았고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길고 의도적인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강 회장이 위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신뢰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나치게 호기심 어린 시선, 간접적인 질문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은 저 외에 그녀가 유일합니다. 서연은 눈물이 눈을 태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결코 평범한 수준 이상의 호기심을 보인 적도,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진 적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분명 수사관이나 변호사일 남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의심을 심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쌍둥이의 방으로 다시 올라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녀들은 서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눈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들은 들었던 것이다. 혹은 느꼈던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녀들은 알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잡았다. 얘들아, 잘 들어. 너희가 뭘 듣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날 믿니? 민서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지는 서연의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아팠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소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들은 항상 알고 있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긴장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쌍둥이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에 머물게 했다. 그녀들은 거기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놀고, 마치 방이 다가오는 폭풍 속의 안전한 피난처인 것처럼 거기 머물렀다. 늦은 오후, 서연이 소녀들이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을 때, 민지가 그녀의 소매를 당겨 침대 중 하나 아래를 가리켰다. 서연은 몸을 숙여 거기에 숨겨진 그림 더미를 보았다. 몇 장을 꺼내 빛에 비춰 살펴보았다. 모두 며칠 동안 반복되던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재, 책장, 정장 차림의 남성 인물, 검은 서류 가방. 그리고 항상 어떤 구석에서 지켜보는 두 소녀. 하지만 이 그림들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그중 하나에서는 남성 인물이 서류 가방을 방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다른 하나에서는 서류 가방이 장난감 방으로 보이는 다른 장소에 나타났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며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너희 서류 가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니?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직 그들만이 이해하는 그 조용한 소통. 그러자 민서가 아주 천천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옆에 있는 장난감 방을 가리켰다. 서연은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서류 가방은 장난감 방에 숨겨져 있었다. 강 회장이 거기에 두었고 쌍둥이는 모든 것을 보았다. 하지만 왜 자신의 서류 가방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 혐의를 키우는 걸까? 그녀는 그림들을 다시 침대 밑에 넣어두고 소녀들을 껴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서류 가방이 정말 장난감 방에 있다면 그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강 회장이 그녀가 서류 가방을 찾기를 원했다면? 그것이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주려는 계획의 일부라면? 다음 몇 시간은 고문 같았다. 서연은 소녀들을 재우고 늘 하던 이야기를 읽어주고 불을 껐다. 하지만 매일 밤 그랬던 것처럼 집에 가는 대신 그녀는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복도에 앉아 지켜보았다. 밤 9시쯤 발소리가 들렸다. 강 회장이 계단을 올라왔고 그림자에 숨어있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복도를 지나 장난감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는 몇 분 동안 안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내려갔고 그의 발소리는 조용한 집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움직이기 전에 15분을 더 기다렸다.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어서
마비된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다. 장난감 방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진은 새벽 4시에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언니를 발견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잠도 안 잤잖아.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상한 대화들, 사라진 서류 가방, 은밀한 비난, 모두가 그녀를 피하는 방식. 서진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것을 들었다. 그 일 그만둬야 해. 오늘 당장. 지금. 애들을 버릴 수 없어. 서진아. 걔들은 아무도 없잖아.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가게 되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 그 남자는 분명히 언니를 상대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서연은 동생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로 껴안고 겁에 질린 쌍둥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떠날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오늘 일하러 갈 거야. 그리고 조심할게.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만둘게. 서진은 좌절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언니를 꽉 껴안고 서울의 차가운 새벽 속으로 나서는 그녀를 보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서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평소보다 늦게 열렸다. 초인종을 3번이나 눌러야 했다. 마침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즉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짙은 색 유리창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김미숙은 문에서 그녀를 맞이하지 않았다. 사실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집의 침묵이 물리적인 존재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들어섰다. 현관 사물함에 가방을 두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서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멈춰 섰다. 그럼 확인된 건가요? 그녀가 방에 접근했을 때 정확히 문서들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네, 지난 목요일입니다. 제가 실종을 알아채기 전에 그곳에 들어간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없을 때는 서재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중에 접근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은 그녀뿐입니다. 서연은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며 나머지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는 그녀를 상대로 사건을 만들고 있었다.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유죄를 증명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방법이 없었다. 단지 부유하고 힘있는 남자의 말대 자원 없는 보모의 말뿐이었다. 쌍둥이는 깨어 있었고 침대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녀들은 조용히 울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서연은 그녀들을 껴안고 눈물이 블라우스를 적시는 것을 느끼며 작은 몸의 떨림을 통해 그들의 절망을 느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그들은 아침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서연은 밖으로 나가 시선을 마주하고 더 많은 은밀한 비난을 들을 용기가 없었다. 쌍둥이는 그녀 곁에 머물며 손을 잡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정오쯤 김미숙이 문을 두드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가정부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내려오시랍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있답니다.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명백한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쌍둥이를 보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금방 돌아올게, 얘들아. 여기서 나를 위해 예쁜 그림 그려주고 있어. 알았지? 하지만 서연이 나가자 민서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민지는 그녀를 안았다.
둘 다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서연은 거실에 있는 강 회장과 정장 차림의 두 남자를 마주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알아챘다. 변호사나 사설 탐정이었다. 서연 씨, 앉으세요. 강 회장이 안라 기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은 서 있는 것을 택했다. 앉고 싶지 않았고 이것이 평범한 대화인 척하고 싶지도 않았다.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전문적이었다. 박서연 씨, 당신의 고용주께서 그의 개인 서재에서 매우 귀중한 문서들이 사라졌다고 저희에게 알렸습니다. 그 문서들은 찬장에 잠겨 있던 검은 서류 가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서류 가방이 사라진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서재를 청소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네, 하지만 청소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계속하기 전에 강 회장과 시선을 교환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최근 그의 사업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저희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저는 어떤 질문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관심도 보인 적 없고요. 제 일은 그의 딸들을 돌보는 것이지 그의 사업에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가짜 걱정의 가면으로 변했다. 서연 씨,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대학에 다니는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만약 당신이 문서들을 돌려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국을 개입시키지 않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서연은 그의 뻔뻔함에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탈출구를 제공하며 동기와 기회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는 당신의 문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편리하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그 서류들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이 흥미롭네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걱정의 가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말 조심해. 서연 씨, 당신은 함부로 암시를 할 만큼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 그리고 회장님은 거짓말을 하기에 아주 편안한 위치에 계시죠. 그렇죠. 서연은 자신의 용기에 스스로 놀랐다. 아무도 보모의 말을 믿고 백만장자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너무 편리하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손을 들어 대치를 중단시켰다. 박서연 씨, 협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만약 문서들이 당신의 소유에서 발견되거나 당신이 숨긴 것이 증명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입니다. 서연은 목소리의 떨림을 제어하려 애쓰며 심호흡했다. 그럼 조사하세요. 찾아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그들이 더 이상 말하기 전에 방을 나섰다. 굳건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지만 쌍둥이의 방에 도착해 문을 닫았을 때 마침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허락했다. 소녀들은 즉시 그녀를 껴안았다. 민서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각 단어는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언니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서연은 가슴이 조여오며 둘을 바라보았다. 그녀들은 보았다. 모든 것에 침묵하는 목격자들. 하지만 그녀들은 아이들이었고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을 터였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는.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악몽이었다. 그 비명은 수년간의 침묵을 찢는 것 같았고 마침내 항상 거기에 숨겨져 있던 고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유치장은 작고 차가웠으며 값싼 소독제 냄새가 났다. 서연은 콘크리트 벤치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도 곱씹고 있었다. 체포되었다. 그녀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분명히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부유한 남자의 말 한마디에 근거하여 체포되었다. 국선 변호인이 잠시 나타났다. 점고, 다른 사건들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든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를 메모한 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그가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왜 믿겠는가? 수십 년에 걸쳐 부를 쌓은 존경받는 기업가 강태준의 말과 그녀의 말이었다.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인이 물었었다. 아이들이요. 쌍둥이가 모든 것을 봤어요. 그녀들은 진실을 알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 가방을 닫았다. 7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이고요. 어떤 판사도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증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그가 아이들을 부양하고 법적 후견인일 때는요. 서연은 벤치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서와 민지를 생각했다. 그녀를 데려갈 때의 그 비명. 그녀들은 괜찮을까? 지금 누가 돌보고 있을까? 강 회장이 다른 보모를 고용했을까? 아니면 그 거대한 저택에 완전히 혼자 두었을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서연은 가져온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속이 답답했고 머리가 아팠으며 절망이 그녀를 완전히 삼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생각해야 했다.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진은 다음 날 그녀를 면회할 수 있었다. 여동생은 너무 울어서 눈이 빨갰지만 강한 척하려 애썼다. 내가 언니 여기서 꺼내줄게. 맹세. 서연은 창살 너머로 동생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들어봐. 쌍둥이가 진실을 알아. 아빠가 서류 가방 숨기는 걸 봤어. 모든 걸 그렸어. 걔들 방 침대 밑에 그림들이 숨겨져 있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림들이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메모했다. 걔들하고 얘기해볼게. 아니면 집안의 다른 사람하고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권력, 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진실은 그녀를 상대로 움직이는 기계 앞에서 점점 더 연약해 보였다. 한편 평창동 저택에서는 민서와 민지가 자신들만의 지옥을 겪고 있었다. 서연이 끌려간 이후로 소녀들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누구와도 말하지도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서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다. 강 회장은 어려운 아이들을 다루는 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인 이순자 여사를 새로운 보모로 고용했다. 하지만 쌍둥이는 그녀를 완전히 거부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소리를 질렀다. 그녀가 말을 걸려고 하면 등을 돌렸다.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면 접시를 그대로 두었다. 뭐라도 좀 먹어야지, 얘들아. 그러다 병나겠다. 하지만 민서와 민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더욱 움츠러들 뿐이었다. 이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아이들이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아이들 투정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있어요.
강태준은 딸들을 바라보았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후회와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곧 평소의 냉정함으로 대체되기까지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익숙해질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시간 문제는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쌍둥이는 악화되었다. 그림 그리기를 멈췄다. 놀기를 멈췄다. 서로 껴안고 오직 그들만이 이해하는 언어로 속삭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김미숙이 저녁을 가져다 주러 방에 들어갔을 때 소녀들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흩어진 수십 장의 종이 모두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재, 서류 가방, 아버지, 그리고 멀리서 무고한 서연. 마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려 애쓰는 것 같았고 누군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김미숙이 더 잘 보려고 다가갔을 때 민서는 모든 그림을 재빨리 찢었고 민지는 그 조각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가정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무언가를.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도 서연처럼 그저 고용인일 뿐이었다. 누가 고용주에 맞서 그녀를 믿어주겠는가? 경찰서에서 서연은 매일 서진의 방문을 받았고 서진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소식을 가져왔다. 쌍둥이는 좋지 않았다. 쇠약해지고 있었고 깊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최악은 서연이 그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서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없었다. 문서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서류 가방은 증거로 수집되었지만 경찰이 조사했을 때는 비어 있었다. 강태준의 말 대 서연의 말이었고 모두가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고 있었다.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딸들의 악화된 상태를 보고 마침내 굴복하여 트라우마 전문 아동 심리학자를 불렀다.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안 좋아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최지원 박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회색 머리를 롤빵 모양으로 묶고 야른테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15년 이상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 일해왔고 다른 전문가들이 실패한 곳에 도달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쌍둥이의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녀는 접촉을 강요하지 않았다.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바닥에 앉아 가져온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서와 민지는 늘 그랬듯 서로를 껴안고 의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점차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최 박사는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그렸다. 중앙에는 손을 잡은 두 소녀를 그렸다. 하늘에는 빛나는 태양을 그렸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바닥에 두고 물러났다. 거의 1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민지가 스케치북으로 기어가서 보았다. 민서가 바로 뒤따랐다. 그녀들은 조용히 그림을 살펴본 다음 민지가 근처에 있던 색연필을 집어 디테일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나무 하나, 저기에 다른 꽃들. 최 박사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며 공간을 주며 자신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도착해서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압박하지 않고 소녀들과 같은 공간에 그저 존재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두 번째 주, 민서가 다가와 최 박사가 책을 읽는 동안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 있었다.
민지도 곧 그들에게 합류했다. 진전이었다. 유치장에 있는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지원은 그의 책상 위에 그림들을 펼쳐놓고 쌍둥이가 밝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동욱은 페이지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각 이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건 아동 증언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법정에서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이 그림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모가 체포된 후 그녀들의 행동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음식을 거부하고 완전히 고립되었죠. 이것은 심각한 불의를 목격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동욱은 생각에 잠겨 의자에 기댔다. 그림과 행동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저택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네, 매일 아이들과의 상담을 위해 그곳에 갑니다. 그럼 모든 것을 관찰해 주세요. 보안 카메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문서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원은 다음 며칠 동안 정확히 그 일을 했다. 쌍둥이와의 상담 시간 동안 그녀는 저택의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집의 여러 주요 지점에 현대적인 보안 카메라가 있었고 모두 명확하게 보이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도 발견했다. 부엌 근처의 보조 복도에는 장식용 식물 뒤에 반쯤 숨겨진 낡은 카메라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때 익힌 것처럼 보였다. 다음 상담에서 그녀는 김미숙에게 집의 보안 시스템에 감명받았다고 무심코 언급했다. 심리학자를 신뢰하기 시작한 가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했다. 아, 네, 회장님께서 작년에 새 카메라를 설치하셨어요. 하지만 덜 중요한 곳에는 낡은 것들 몇 개를 남겨두셨죠. 떼어낼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기 식료품 저장실 근처에 있는 거 아직 작동하는 거 아세요? 한 번은 그분이 그 녹화본을 확인하는 걸 봤어요. 지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 낡은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녹화된다면 서재와 장난감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통한 움직임을 기록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동욱에게 전달했고 그는 즉시 일을 시작했다. 녹화본에 접근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했지만 먼저 강태준의 버전에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를 설득해야 했다. 한편 지원은 쌍둥이와 계속 작업했다. 그녀들은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심리학자는 그녀들이 재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아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했다. 민서야, 아빠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디 있었는지 그림에 표시해 줄 수 있니? 민서는 연필을 들고 살짝 열린 문을 그렸다. 우리는 숨어 있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깨어 있는 줄 몰랐어요. 민지가 말을 이었다. 아빠가 밤에 집안을 돌아다닐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요. 아빠는 절대 몰라요. 그리고 아빠가 서재에서 서류 가방을 가져가는 걸 봤니?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장난감 방으로 가져갔어요. 큰 찬장에 숨겼어요. 게임 상자들 뒤에요. 그리고 나서는? 민서는 민지를 보았고 둘은 대답하기 전에 조용히 소통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뭘 해야 할지 안다고 했어요. 비난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지원은 오싹함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서연 언니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지. 그렇지? 우리는 항상 알았어요. 민지가 목이 메어 말했다.
그래서 언니를 데려갈 때 우리가 소리쳤던 거예요.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어요.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지원은 두 소녀를 껴안았다. 나는 듣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할게. 약속해. 그때 그녀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 얘들아, 서류 가방에 뭐가 있었는지 아니? 아빠가 거기서 뭘 꺼내는 걸 봤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서류 가방만 봤어요. 하지만 아빠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라고 했어요. 아빠가 한 나쁜 일들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들한테서 숨겨야 한다고 했어요. 민지가 덧붙였다. 아무도 찾지 않을 곳에 다 둘 거라고 했어요. 집 밖의 장소예요. 지원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메모했다. 상담 후 그녀는 나와서 즉시 동욱에게 전화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 밖, 아무도 찾지 않을 곳에 문서들을 숨기는 것에 대해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동욱은 잠시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그 부지에는 넓은 정원이 있죠? 만약 그가 거기에 무언가를 묻었다면 정확히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설 차례예요. 지원이 말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본 것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할게요. 다음 상담에서 지원은 쌍둥이를 정원이 보이는 창가로 데려갔다. 아빠가 정원에서 무언가 하는 걸 봤니? 무언가를 묻는 거라든지? 민지는 종이와 연필을 가지러 달려갔다. 나무, 화단, 돌길이 있는 정원을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렸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부지 뒤편의 큰 나무 근처 특정 지점에 알록달록한 별들을 그렸다. 밤에 거기에 가셨어요. 삽을 들고요. 우리는 방 창문에서 봤어요. 민서가 그들의 창문을 가리켰다. 여기 위에서는 모든 게 보여요. 우리는 항상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지원은 그림을 사진 찍어 즉시 동욱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아이들의 그림, 그녀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학자의 증언, 그리고 강태준의 이야기의 불일치 증거를 가지고 그는 판사를 설득하여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이틀 후 지원은 정기 상담을 위해 저택에 있었는데 여러 대의 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경찰, 수사관, 그리고 이동욱 변호사, 그녀는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소동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방에 머물게 했다. 강태준은 격분하여 무슨 권한으로 자신의 사유지를 침범하는지 따졌다. 하지만 동욱이 법원 명령을 보여주자 그는 수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그들은 보조 복도로 가서 낡은 카메라를 찾았다. 기술자가 그것을 조사하고 여전히 작동하며 녹화되고 있고 매주 낡은 녹화본을 덮어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서연이 체포되기 전 마지막 2주간의 녹화본이 아직 남아 있었다. 복도에서 바로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을 때 진실은 명백해졌다. 녹화본에는 강태준이 늦은 밤 자신의 서재에서 나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 몇 분 후 서류 가방 없이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위층 복도의 일부를 잡는 각도에서는 문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두 개의 작은 실루엣, 민서와 민지를 볼 수 있었다. 주요 시스템의 다른 녹화본들은 삭제되었지만 이 팀 카메라의 이것들은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강태준은 영상을 보고 창백해졌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서류 가방을 옮겼다고 자신의 소유물로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그의 설명은 시각적 증거 앞에서 공허하게 들렸다. 그러고 나서 수사관들은 민지가 그린 지도를 따라 정원으로 갔다.
별로 표시된 장소에서 땅을 팠고 거의 1시간의 작업 끝에 땅속 반 미터 깊이에 묻힌 방수 용기를 발견했다. 용기, 민서와 민지의 그림들, 각각이 목격한 것을 신중하게 기록한 그림들이었다. 서연은 민지의 섬세한 필치, 민서가 세부 사항을 칠할 때의 단호함을 알아보며 눈물이 눈을 태우는 것을 느꼈다. 이걸 내내 간직하고 있었군요. 서연이 경외심에 찬 손길로 종이를 만지며 속삭였다. 그녀들은 알고 있었어요.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 이상입니다. 동욱이 노트북을 열며 계속했다. 강태준이 공식적인 실종 전날 밤에 서류 가방을 옮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안 카메라 녹화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문서들도 찾았습니다. 그의 부지 정원에 묻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큰 반전이었다. 몇 주 동안 하지도 않은 일로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믿은 후였다. 그는 오늘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동욱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 범죄 혐의로요. 기업 사기, 자금 세탁, 당신에 대한 허위 고발, 사법방해. 목록이 깁니다. 그리고 당신, 서연 씨는 즉시 석방될 겁니다. 이미 서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고 서연은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겪었던 불에, 느꼈던 두려움 때문에 울었지만 무엇보다도 용감한 소녀들인 상둥이가 진실을 말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아는 기쁨 때문에 울었다. 아이들은요? 어떻게 지내요? 이번에는 동욱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겁을 먹었지만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그녀들과 함께 일한 심리학자인 최지원 박사님이 아주 잘 돌봐주셨습니다. 매일 당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는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서연은 자유로웠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서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두 자매는 누가 보든 상관없이 인도에서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언니가 무죄인 거 알았어. 항상 알았어. 서진이 흐느꼈다. 서연은 여동생의 얼굴을 잡았다. 넌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게 날 강하게 만들었어. 이동욱 변호사가 차 옆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아이들이 저택에서 최지원 박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서연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서진과 함께 차에 탔고 그들은 서울의 거리를 달려 평창동으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보았다. 자유로웠다. 진실이 승리했다. 그리고 곧 힘있는 남자의 거짓말을 폭로할 만큼 용감했던 소녀들을 보게 될 것이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췄을 때 서연은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두 소녀가 있었다. 최지원 박사가 문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즉각적인 인식이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와 아이들을 위해 싸운 두 여성이었다.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긴장했지만 좋은 의미로요. 서연은 너무나 잘 아는 계단을 올랐지만 이번에는 각 걸음이 달랐다.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다. 더 이상 의심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무죄가 증명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한 다음 문을 완전히 밀었다. 민서와 민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문소리를 듣고 동시에 돌아섰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마치 마법이 풀린 것처럼 소녀들이 달려왔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녀들에게 달려드는 아이들을 껴안았다. 세 사람은 울고 웃고 놓으면 부서질 것처럼 서로를 붙잡았다. 민서는 서연의 목에 얼굴을 묻었고 민지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았다. 마치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았다. 내게 돌아왔구나. 서연이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너희는 정말 용감했어. 정말 용감했어. 우리는 말하려고 했어요. 민서가 흐느꼈다. 모든 걸 그렸어요.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최 박사님이 들어주실 때까지요.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서연은 지원을 보았다. 그녀는 서진과 동욱과 함께 문가에 서 있었고 그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마워요라고 입모양을 만들었고 지원은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그저 껴안고 있었다. 안도감과 기쁨이 몇 주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그들은 카페2에 앉았고 쌍둥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서류 가방을 숨기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서연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믿게 할 방법을 몰랐던 것, 그녀를 데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나서 최지원 박사님을 만났구나. 서연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분이 우리 말을 정말로 들어주신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민서가 설명했다. 우리를 서두르게 하거나 준비되기 전에 말하게 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울 때도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민지가 덧붙였다. 언니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서연은 두 아이를 다시 껴안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들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원은 다가와 그들과 함께 바닥에 앉았다. 아이들은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민서와 민지는 제가 그녀들을 도운 만큼이나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 근처에 조용히 서 있던 동욱이 마침내 말했다. 서연 씨, 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요. 강태준은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쌍둥이의 임시 후견을 맡을 목의 친척을 찾고 있습니다. 쌍둥이는 즉시 서연에게 매달렸고 얼굴에는 공황이 역력했다. 걱정 마. 서연이 그녀들을 안심시켰다. 너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할게. 너희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들과. 지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미 너희 어머니 가족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가 수원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너희를 아주 만나고 싶어하고 돌봐주고 싶어합니다. 아주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민서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조용한 소통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언니를 계속 볼 수 있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었다. 너희가 원한다면 매일. 서연이 약속했다. 아무것도 우리를 다시 갈라놓을 수 없어. 다시는. 다음 며칠은 안도와 재정비의 혼합이었다. 쌍둥이의 이모인 이수진이 수원에서 도착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초등학교 교사였고 온화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형부인 강태준이 언니가 사망한 후 통제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족과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조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안정을 주고 싶어 했다. 서연은 전환 기간 동안 저택에 머물며 소녀들이 이모 수진에게 적응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들의 삶에 또 다른 갑작스러운 단절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점차 민서와 민지는 이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가사, 노동자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였다. 인터뷰는 서연이 서진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김민철은 낡은 수첩과 진실성이 느껴지는 눈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서연 씨, 저와 대화하기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압니다. 서연은 무릎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요. 그녀들은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목소리 없이 살았어요. 쌍둥이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녀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셨나요? 서연은 말하기 시작했고, 말은 예상보다 쉽게 흘러나왔다. 저택에서의 첫날들, 소녀들이 얼마나 수줍고 내성적이었는지, 그들의 한계를 존중하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온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했던 놀이, 이야기, 작은 의식들에 대해 말했다. 그녀들에게는 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너무 바빴고 너무 멀리 있었죠. 그리고 저 이전에 있던 다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단지 시간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체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고발당하는 것은 어땠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기억을 떠올리자 떨렸다. 마치 발밑의 땅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부유하고 힘있는 남자에 맞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죠. 두려움, 분노, 절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최악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들은 진실을 보았고 그것을 들리게 할 방법이 없었죠. 민철은 모든 것을 메모했지만 때때로 그저 듣기 위해 멈추었다. 그 이야기의 깊은 인간성을 인식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항상 전문가답게 행동하되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당신의 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비록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김민철의 기사는 이틀 후 신문 일면에 실렸다. 제목은 직설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두 아이, 무고한 보모 구하기 위해 백만장자 아버지의 거짓말 폭로. 기사는 쌍둥이의 신원은 항상 보호하면서도 강태준을 아끼지 않고 신중하게 검증된 세부 사항과 함께 전체 이야기를 전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엄청났다. 소셜미디어에서 독자들이 만든 해시태그는 빠르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공유했고 강태준의 행동에 대한 분노, 쌍둥이의 용기에 대한 감탄, 그리고 서연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다른 언론사들이 이야기를 다루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서연을 인터뷰에 초대했다. 그녀는 몇 군데 수락했고 항상 동욱이 그녀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곁에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 중 하나에서 시청률이 높은 아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서연을 놀라게 한 질문을 했다. 서연 씨, 이제 무죄가 입증되고 강태준이 그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신적 피해, 부당하게 감옥에서 보낸 날들, 트라우마에 대해서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고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그가 제 안에서 파괴한 것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존엄성, 평판, 자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소녀는
제게 훨씬 더 큰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제게 진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만 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을 통해 그에게 얽매이는 대신 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진행자는 그 대답에 감동한 것 같았다. 정말 관대하시네요.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관대함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저는 그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제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의 그림자 아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인터뷰 클립은 바이럴이 되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서연의 존엄성과 지혜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회복력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지만 또한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용서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그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책임을 져야 했다. 재판은 3개월 후로 예정되었고 사건은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검사들은 충분한 증거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정원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수년간의 기업 사기를 증명했다. 보안 녹화본은 강태준이 서류 가방을 숨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의 증언은 쌍둥이의 그림이 아동 목격자의 진실된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운명을 정말로 결정지은 것은 그 자신의 기록이었다. 묻힌 문서들에서 수사관들은 사기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키울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자필 메모도 발견했다. 그의 거짓 이야기의 초안,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계산, 심지어 아무도 그의 버전을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메모까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서연은 전국 각지에서 지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가사 노동자들, 그녀의 힘을 존경하는 사람들, 그녀와 협력하고 싶어하는 노동 인권 단체들. 그리고 놀랍게도 기부금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소액을 보내며 돕고 싶다고 그녀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서진과 함께 아파트에 있었고 누적된 기부금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를 보고 있었다. 이거 정말 많은 돈이야, 서진아.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항상 실용적인 서진이 제안했다. 너 같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무언가에 투자할 수 있겠지. 다른 보모들, 가사 도우미들, 집에서 일하며 취약한 사람들. 서연은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수원에 있는 이모 수진의 집에서 쌍둥이를 방문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민서와 민지가 저택에서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정원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지원이 그녀 옆에 앉았다. 걔들 괜찮지? 그렇지. 서연이 물었다. 아주 괜찮아. 이모 수진이 걔들한테 정말 잘해줘. 인내심 있고 사랑 많고 곁에 있어주고. 정확히 걔들이 필요했던 거야. 지원씨, 서연이 그녀를 마주보며 시작했다. 쌍둥이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봐서는 안 될 것을 목격했지만 말할 목소리가 없는 아이들 말이야. 지원은 점점 더 커지는 관심으로 그녀를 보았다. 매일 생각해.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아이들, 불의를 알지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방법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면 어떨까? 서연이 말하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다. 기관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법적 지원, 심리적 지원,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말을 올바른 방법으로 듣는 법을 가르치는 곳.
지원은 눈을 빛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자원센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할 변호사들. 아동 트라우마 전문 심리학자들. 피고 강태준은 대규모 기업 사기, 자금 세탁, 증거인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집에서 일하고 그의 딸들을 돌보고 고용주로서 그를 신뢰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그녀를 감옥에 보내고 그녀의 평판을 파괴하고 거의 그녀의 삶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가 이끄는 강태준의 변호인단은 문서들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서류 가방이 합법적인 보안상의 이유로 옮겨졌다고, 서연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모든 주장은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보안 카메라 녹화본이 큰 화면에 상영되었다. 강태준이 늦은 밤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는 모습을 보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흐릿하지만 충분히 선명한 이미지에서 문 뒤에 숨어 지켜보는 민서와 민지의 두 작은 실루엣이 보였다. 지원이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배심원단에게 쌍둥이와 어떻게 일했는지 설명했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몇 주에 걸쳐 일관되고 상세한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민서와 민지가 만든 그림들은 명확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녀들은 목격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들을 깊이 불안하게 만든 무언가를요. 마침내 그녀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 그녀들은 본 것을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묘사한 것은 발견된 물리적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변호인단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의 증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려 했다. 최 박사님, 이 나이의 아이들이 현실과 환상을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원은 그를 단호하게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놀이나 이야기에서 활발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한 트라우마적 사건을 보고할 때,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할 때, 그것이 사실일 확률은 극도로 높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의 그림은 환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재미로 그리는 창의적인 그림과 무언가를 말하려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이 그림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는 검사가 사기 서류와 함께 발견된 강태준의 자필 문서를 제시했을 때였다. 거기에는 그의 필체로 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 있었다. 의심을 심는 방법에 대한 자신을 위한 지침,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법, 그녀가 유죄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보장하는 방법. 검사가 큰 소리로 읽었을 때 법정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필요하다면 보모를 희생양으로 사용하라. 그녀는 접근 권한이 있고 재정적 필요가 있으며 자신을 변호할 자원이 없다.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가 그녀의 파멸을 그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결코 그를 상대로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꾸몄기 때문이었다. 재판은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금융문서 전문가들이 사기를 설명했고 심리학자들이 서연과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강태준은 침묵을 지켰고 그의 변호사가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패배감에 젖어갔다. 마지막 날 서연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까지 걸어갔지만 앉아서 배심원단을 바라보았을 때 예상치 못한 내면의 평온을 느꼈다. 검사는 그녀의 증언을 이끌었다.
그녀는 저택에서의 일, 쌍둥이와의 관계, 체포되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끌려갈 때 소녀들의 비명을 듣던 것을 묘사할 때만 떨렸다. 그것이 모든 것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감옥도, 고발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끝났을 때 변호인단이 그녀를 신문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불일치점을 찾으려 했고, 그녀가 훔칠 동기가 있었을 수 있다고 암시했으며, 그녀가 주장하는 만큼 정말로 무고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연은 모든 질문에 단순한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미화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했고, 진실이 그녀의 힘이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의 시간이 왔다. 검사는 통제된 열정으로 사건을 요약했다. 이것은 단지 기업 사기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비록 금융범죄가 심각하더라도요.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권력 남용에 관한 사건입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무고한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모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거의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은 불의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한 두 어린 아이들의 용기였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폭로할 방법을 찾은 두 아이들입니다.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주장은 증거 앞에서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관용을 구하고 강태준의 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해 말했으며 대안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패배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배심원단은 심의를 위해 퇴장했다. 서연, 서진, 지원, 동욱은 별도의 방에서 기다리며 기계에서 나온 약한 커피를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모두가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강태준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받을지였다. 배심원단이 돌아오는 데는 단 4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고, 이는 보통 만장일치를 나타냈다. 모두가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엄격하지만 공정한 표정의 60대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판결에 도달했는지 물었다. 도달했습니다. 재판장님. 기업 사기 범죄에 대해 배심원단은 피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죄.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해서는요? 유죄. 허위 고발 범죄에 대해서는요? 유죄. 하나씩 범죄들이 나열되었고 하나씩 대답은 같았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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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은 안도의 눈물, 확인의 눈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눈물이었다. 강태준은 판결이 낭독될 때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똑바로 서서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판사는 이어서 선고를 내렸다. 범죄의 심각성, 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보여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고려하여 강태준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회사들은 해산되었으며 그는 서연과 사건을 도운 기관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연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나섰다. 카메라들이 촬영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지만 그녀는 그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것은 해방의 미소, 마침내 그 무게를 어깨에서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미소였다. 그날 밤, 그녀는 이모 수진에게 전화해서 쌍둥이와 이야기했다. 민서와 민지가 받았을 때
그녀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서연 언니. 이모가 그 사람이 유죄 판결 받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래. 얘들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로 바꾸고 있어요. 서연은 진실과 용기에 대한 어린이 책을 들고 미소로 화답했다. 그게 바로 민서와 민지가 제게 가르쳐준 거예요. 가장 힘든 경험조차도 우리가 허락한다면 좋은 무언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기관에는 이름이 필요했다. 그녀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논의했지만 결국 쌍둥이 자신의 제안이 이겼다. 방문 중에 소녀들은 로고를 그렸다. 빛나는 별을 들고 있는 두 개의 작은 손 아래에는 신중한 아이들의 글씨로 썼다. 작은 목소리 연구소. 서연이 그림을 보았을 때 그녀는 즉시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다. 작지만 강력한 목소리들. 들을 가치가 있는 목소리들. 연구소는 재판 6개월 후인 11월에 문을 열었다. 개소식은 소박했지만 감동적이었다. 지역의 가사 노동자들, 아동 심리학자들, 변호사들, 기자들, 그리고 이야기를 따라오며 지지하고 싶어 했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서연은 짧은 연설을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단호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진심이었다. 이곳은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희망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의에서 태어났지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힘없는 사람들이 쉽게 무시당하고 학대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2명의 비범한 소녀들을 통해 진실이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원은 이어서 그들이 제공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들은 중요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어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이 재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어려운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과 기술을 만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듣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법적 사건에서 증언해야 할 때 존엄성과 지원을 받으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동욱은 연구소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말했다. 많은 가사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릅니다.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학대당하거나 허위로 고발당했을 때 종종 자신을 변호할 자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료 법률 상담, 필요할 때 대리,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식이 끝난 후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 연구소를 둘러보도록 초대받았다. 서연은 그룹을 이끌고 건물을 안내하며 각 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공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필요할 때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에 우는 가사 노동자들을 보았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찾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오후 중반에 차 한 대가 연구소 앞에 멈췄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고 심장이 뛰었다. 이모 수진과 함께 온 민서와 민지였다. 쌍둥이는 차에서 뛰어내려 안으로 달려왔고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자랐다. 더 키가 크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했다. 하지만 서연을 껴안았을 때 마치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 같았다. 모든 걸 보고 싶어요. 민서가 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외쳤다. 서연은 각 방, 각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연구소를 안내했다. 소녀들은 특유의 강렬함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위층 미술실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빈 벽 앞에 멈춰 섰다. 여기에 벽화 그려도 돼요? 연구소를 위해서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지원을 보았다.
물론이지. 이곳은 우리만큼이나 너희들의 것이니까. 다음 며칠 동안 민서와 민지는 물감과 붓을 들고 다시 왔다.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드러낸 서진의 도움으로 그녀들은 벽화 작업을 시작했다. 완성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끝났을 때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벽화는 알록달록하고 생생한 꽃들로 가득한 정원을 보여주었다. 중앙에는 손을 잡은 두 소녀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거기에는 온갖 색깔의 새들이 날고 있었다. 그녀들 옆에는 미소 짓는 여성이 그녀들을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는 거대하고 밝은 태양의 장면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벽의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디테일은 정원 곳곳, 꽃들 사이에 작은 인물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 일부는 웃고, 일부는 울고, 일부는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각 아이 위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작은 금색 별들이 떠 있었다. 벽화가 완성되었을 때 연구소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였다. 경건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고 그 후 박수가 방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쌍둥이를 껴안았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상기시켜 줄 거야. 연구소는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첫 주에 3명의 가사 노동자가 도움을 구하러 왔다. 한 명은 부당해고 위협을 받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는 무급초과 근무를 강요받고 있었다. 동욱과 그의 자원봉사 변호사 팀은 각 사건을 맡았고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아이들 쪽에서는 지원이 사회복지사와 학교로부터 의뢰를 받기 시작했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 학대를 알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지만 겁에 질린 아이들. 특히 한 사건이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하은이라는 8살 소녀는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경찰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증언이 없으면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원은 민서와 민지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몇 주 동안 하은과 함께 일했다. 미술, 놀이, 점진적인 신뢰 구축. 그리고 결국 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그림, 인형놀이, 점차 완전한 목소리가 된 작은 속삭임을 통해서 연구소의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집된 하은의 증언은 법정에서 사용되었다. 의붓아버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하은과 어머니는 안전하게 삶을 재건할 수 있었다. 서연이 결과를 알았을 때 그녀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지원에게 전화했다. 한 생명을 구했어요. 우리가 변화를 만든 적어도 한 생명이요. 똑같이 감동한 지원이 대답했다. 많은 생명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정말 그랬다. 몇 달이 지나면서 연구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정의를 찾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찾는 아이들, 재결합하는 가족들, 밝혀지는 진실들. 각 이야기는 독특했지만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들려지고, 믿어지고, 지지받을 필요성. 연구소는 또한 공개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아이가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노동권에 대해 말했다. 동욱은 학대를 기록하고 법적 사건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강의는 항상 만원이었고 종종 대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긴 줄로 끝났다. 지치지만 보람이 있었다.
어느 날 밤, 특히 분주했던 강의 후, 서연과 지원은 직원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픈 발을 쉬게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 유나의 그림은 작은 소녀가 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별은 강렬하게 빛나며 주위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종이 구석에는 신중한 글씨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든 무언가를 썼다. 내 목소리도 중요해. 서연은 지원에게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녀도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해했어요. 마침내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의 목소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던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요. 그날 오후, 연구소는 특별한 방문을 받았다. 이제 9살이 된 민서와 민지가 이모 수진과 함께 도착했다. 그녀들은 정기적으로 왔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때로는 그저 서연과 지원을 방문하기 위해 왔다. 쌍둥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변했다. 여전히 가까웠고,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소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방적이었다. 두려움 없이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크게 웃고, 아이들이 항상 가져야 할 자유로움으로 달리고 놀았다. 서연 언니, 민지가 달려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언니한테 줄 게 있어요. 민서는 판지 폴더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그녀들이 함께 만든 학교 프로젝트가 있었다. 한국의 여성 영웅들에 관한 것이었고, 그녀들은 서연을 포함시켰다. 보세요, 민서가 신중하게 장식된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언니랑 연구소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글을 읽었고 시야가 흐려졌다. 소녀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보모가 어떻게 부당하게 당했는지, 그녀들이 어떻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았는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무언가로 변했는지. 나는 영웅이 아니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둘이 이 이야기의 영웅이야.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언니, 우리, 최지원 박사님, 이동욱 변호사님.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요.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진짜 영웅은 어려울 때도 옳은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서연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며 두 소녀를 껴안았다. 그녀들은 너무나 지혜롭고 강하고 공감으로 가득 찬 아이들로 성장했다. 그 주에 연구소는 감사 행사를 열었다. 2년의 작업을 축하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같은 상황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가사 노동자들.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아이들. 변호사, 심리학자, 교육자, 이 대의를 위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한 모든 사람들.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강태준의 저택의 전 가정부였던 김미숙은 이제 연구소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부유한 가정의 역학에 대해 가르쳤다.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며 꾸준한 동맹이 된 기자 김민철. 자신의 사건을 해결한 후 다른 노동자들이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오후를 바치는 박할머니. 그리고 거기 앞쪽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모 수진과 함께 민서와 민지가 있었다. 소녀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훨씬 더 예쁜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것의 일부라는 것에 분명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임시로 만든 작은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많은 얼굴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진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유치장에 혼자 있었고 부당하게 고발당했으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의, 진실, 그리고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각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수행한 작업, 달성한 숫자,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더 개인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어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영향입니다.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재건되는 가족입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승리입니다. 지원은 이어서 아동 청취 프로토콜의 진정과 연구소가 전국적으로 이 분야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동욱은 승소한 법적 사건과 가사, 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고 법적 사건에서 아동의 증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리고 나서 밤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다. 민서와 민지는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청중으로부터 다정한 웃음을 자아낸 극적인 동작으로 그녀들은 청동 명판을 공개했다. 그것은 연구소의 로고였고 별을 들고 있는 두 개의 작은 손, 그리고 아래에는 작은 목소리 연구소라는 단어가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침묵당했던 모든 목소리들을 기리며 그리고 이제 들릴 수 있는 모든 목소리들을 축하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명판은 본관 입구에 설치될 것이었다. 모든 것의 목적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발표가 끝난 후 파티는 음악, 음식, 그리고 많은 활기찬 대화와 함께 계속되었다. 서연은 그룹 사이를 돌아다니며 감사하고 이야기를 듣고 공간을 가득 채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했다. 조용한 순간에 그녀는 밖의 작은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진이 그녀에게 다가와 언니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괜찮아. 괜찮은 것 이상이야, 서진아. 감사해. 모든 것에. 힘든 부분까지도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서진은 포옹을 더 꽉 했다. 엄마 아빠가 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렇게 끔찍한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다니. 서연은 너무 일찍 떠나 두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두고 간 부모님을 생각했다. 그들은 정직, 근면,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그 가치들이 서연을 인생의 가장 힘든 시련을 통해 이끌었다. 우리를 잘 가르치셨지. 그렇지. 그럼. 자매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거기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때 민서가 문에 나타나 찾고 있었다. 서연 언니. 이리 와보세요. 유나가 연니한테 보여줄 게 있대요. 서연은 민서를 따라 안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그렸던 7살 소녀 유나가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기타를 들고 있었고 그룹의 격려를 받으며 자신이 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사는 단순했고 용기를 찾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신에 차서 너무나 순수한 감정으로 불려서 그녀가 끝났을 때 방에 마른 눈이 없었다. 서연은 노래가 끝났을 때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아름다웠어. 넌 정말 용감해. 유나는 어려운 것을 극복한 아이들만이 줄 수 있는 그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배웠어요. 용감하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서연은 소녀를 껴안으며 그것이 연구소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숫자도 상이나 인정도 아니었다. 이것이었다.
자신의 목소리와 용기를 되찾은 아이, 바뀐 미래, 구원된 삶, 말해진 진실. 파티가 마침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서연, 지원, 동욱은 민지는 더 사려깊고 관찰력이 있었지만 말할 때는 나이를 넘어선 무게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서연 언니, 민서가 달려와 그녀를 껴안으며 손을 흔들었다. 봤어요? 장난감 방을 미술 아틀리에로 바꿨어요. 봤어. 완벽하네. 민지는 더 천천히 다가왔지만 그녀의 포옹은 똑같이 따뜻했다. 아직도 여기 있는 게 이상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이상해요. 알죠? 서연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았다. 그곳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지만 또한 모든 것이 변한 곳이기도 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곳, 불의의 이야기가 정의의 이야기로 변한 곳,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과 의지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도 그렇게 젊었을 때 아이들과 일하는 꿈으로 가득 찼을 때를 기억했다. 인생이 자신을 어떤 구불구불한 길로 이끌지 상상도 못한 채 발표는 서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 말했지만 결코 더 쉬워지지는 않았다. 감옥, 절망, 무력감을 기억할 때의 감정은 여전히 강렬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해결, 목적, 의미가 있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귀에 깊게 듣는 청중에게 말했다. 제 이름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거라고, 그 혐의를 항상 오점처럼 안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2명의 비범한 소녀들의 용기를 계산에 넣지 않았죠. 그녀는 첫 줄에 앉아있는 민서와 민지를 가리켰다. 그녀들은 겨우 7살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진실을 말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들어주었을 때 모든 것을 바꾸었죠. 지원은 이어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의 작업의 기술적인 측면, 표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이제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된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합니다. 우리의 일은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들이 이미 아는 것을 자신의 방식과 시간에 맞춰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동욱은 인상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이제 전국 5개 도에 12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다. 2,000명 이상의 가사 노동자가 지원을 받았다. 500명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거쳤다. 그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삶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 민서와 민지가 말하기 위해 일어섰다. 두 사람은 정원에 설치된 임시 작은 무대에 올랐다. 민서가 먼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자신감 있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요. 우리 아빠가 잘못된 일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요. 그리고 최악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믿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민지가 이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지만 똑같이 단호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 비명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최지원 박사님이 우리 목소리에 항상 힘이 있었다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요. 단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민서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연구소의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법적 사건이나 노동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중요한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작은 사람들까지도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요. 민지가 결론을 내렸다. 서연 언니는 항상 진실이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진실은 들리기 위해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실이 필요로 하는 귀가 되어주는 거요. 그녀들이 끝났을 때 깊은 침묵이 흘렀고 그 후 열광적인 박수가 이어졌다. 여러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몇몇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고 민서와 민지는 인상적인 성숙함으로 대답했다. 아버지를 대면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민지가 이 질문에 대답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어렸죠. 하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을 찾았고 그들이 우리를 돕도록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에 부끄러움은 없어요. 용기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지원을 요청해야 할지 아는 것이에요.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민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학생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쁜 비밀은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요. 만약 무언가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한다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세요. 누군가 진정으로 들어줄 때까지 계속 말하세요. 질의응답 시간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연구소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모델을 복제할 수 있는지. 서연, 지원, 동욱은 그 젊은이들의 눈에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정의에 대한 같은 열정을 보며 인내심 있게 대답했다. 발표가 마침내 끝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남았다. 몇몇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했던 불의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다른 이들은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구했다. 몇몇은 단지 그런 작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감탄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 서연은 아동 인권에 전문화하고 싶어하는 한 젊은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작은 손이 그녀의 팔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8살쯤 된 소녀였고 학생 중 한 명과 함께 온 것 같았다. 언니가 그 이야기의 서연 언니예요? 맞아. 소녀는 잠시 발을 내려다보다가 속삭였다. 저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서연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널 믿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들을 알아. 내가 말하는 걸 도와줄까? 소녀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아이를 데려온 어른 이수민이라는 학생을 보며 조용히 소통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나중에 문화센터 안의 개인실에 앉아 지원과 함께 소녀는 그림과 머뭇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려운 이야기였고 어떤 아이도 목격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하지만 인내심과 보살핌으로 지원은 보호의 다음 단계를 밟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학생인 수민은 모든 것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래서 오늘 그녀를 데려온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어쩌면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을 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본능을 듣고 절실히 목소리가 필요했던 아이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늦은 오후에 마침내 문화센터를 나왔을 때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많은 두려움과 통제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희망과 성장의 장소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겪었던